노년의 외로움이 무서워 아무나 곁에 두다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크 트웨이는 친구를 고를 때는 천천히, 바꿀 때는 더 천천히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에 끌려 잘못된 인연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 독이 내 삶을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내 지갑을 노리고 내 자존심을 조롱하며 내 약점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 사귀고 소인은 이로 사귄다고 했습니다. 늙어 곁에 두는 친구가 어떤 부류인지에 따라 남은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1세 김정희 씨는 그 쓰라린 교훈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친구와 동네 모임에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이 몇 잔 오가자 친구는 농담이라며 김 씨의 가장 아픈 가정사를 대놓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수년간 마음고생을 했던 사실이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그날 이후 김 씨는 모임에 다시 발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단 몇 마디 말로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못 세운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늙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농담조차 독처럼 스며듭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도 노년에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칼날이 되어 꽂힙니다. 그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말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은 노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친구를 곁에 두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자는 선한 말은 꽃 같고 거친 말은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 같은 말은 늙은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삶의 향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칼 같은 말은 단숨에 사람의 가슴을 베어내고 수십 년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늙을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 번 잘못 뱉은 말은 사과로도 지워지지 않고 그 상처는 마음속에서 끝내 아물지 못합니다. 문제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좁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오래된 인연 몇 명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례하고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매일 독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희 씨가 겪은 것처럼 평생 믿었던 친구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빈틈을 찌르고 노년의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는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다면 무례한 친구와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늙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두 번째 친구는 밥값을 늘 내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성자 씨는 10여 년 가까이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군가는 슬그머니 계산대 쪽으로 몸을 피하고 또 누군가는 이번엔 내가 먼저 해, 다음에 내가 내게라며 자연스럽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늘 지갑을 여는 건 최 씨였습니다. 처음엔 우정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계산했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모임은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고 남은 건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돈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구나. 노후의 경제는 누구에게나 팍팍합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상황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친구들은 그 무게를 모른 척하며 늘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먹습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히 공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침식시키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밥값을 떠넘기는 행동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우습게 보고 나의 수고를 무시하며 관계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성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밥값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자리에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는 자는 결국 영혼까지 비친다. 남의 지갑으로 배를 채우는 친구는 언젠가 더 큰 배신을 할 사람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곁에 둬야 할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짐을 나눠드는 사람이지 내 주머니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번 내가 계산하는 모임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도둑대와 다름없습니다. 밥값을 떠넘기는 친구는 나를 친구가 아닌 지갑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내 지갑을 향해 있습니다. 최성자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 만나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다. 노년의 삶은 이미 한정된 시간과 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귀한 순간을 갉아먹는 기생 같은 친구를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노후를 망치지 않으려면 밥값을 떠넘기는 친구와는 반드시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세 번째 친구는 나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박영희 씨는 40년 지기라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던 날, 그 친구는 대화 내내 박 씨의 삶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평생 뭐 해놓은 게 있냐? 애들도 그다지 잘된 것 같지도 않네. 웃으며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단숨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모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다. 노년의 자존감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남은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칼날은 다름 아닌 가까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무시와 폄하를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말이 곧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 됩니다.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멸시입니다. 가볍게 던진 조롱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새깁니다. 결국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밀복검입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친근한 말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수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면정복배입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지만 뒤로는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모임에서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아도 실제로는 나를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삶을 깎아내리는 친구가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이 두 사자성어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부족함을 덮어주고 나의 삶을 존중해줍니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는 내 마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의 말은 넌 별거 아니다라는 독성 메시지를 반복 주입하며 내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영희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와 거리를 두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무게를 되찾고 남은 인생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네 번째 친구는 부탁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윤정자 씨는 10수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번번이 이용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전화를 걸 때마다 시작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보증 좀 서줄 수 있니?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갚을게. 반가운 인사 한마디도 없이 입을 열자마자 요구만 늘어놓았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정으로 생각하고 도왔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감사의 말은커녕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윤 씨의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그 친구는 모른 척했고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소모품으로 쓰는 착취자구나. 나이 들어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남는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반갑고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그러나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그 심리를 교묘히 파고듭니다. 마치 관심을 주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당신을 이용하는 계산된 손길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한 듯하지만 속은 차갑고 이기적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금세 피로와 허탈로 바뀌고 결국 남는 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존재구나라는 깊은 상실감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영혼만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또 링컨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내주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부탁이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람은 결코 친구라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외로움에 기댄 착취입니다. 부탁만 하는 친구는 내 마음의 빈틈을 악랄하게 파고듭니다. 고마움 없는 요구가 반복될수록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점점 그들의 그림자에 짓밟힙니다. 윤정자 씨처럼 결국 병상에서도 외면당하는 순간 그 관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됩니다. 늙어 곁에 두어야 할 친구는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가 궁금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거는 사람입니다. 부탁만 늘어놓는 친구와의 인연은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용기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친구는 빌려간 돈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장명숙 씨는 평생 알고 지낸 친구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렵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려달라 했습니다. 한두 달 안에 꼭 갚겠다는 말에 믿음을 줬고 장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간 순간부터 그 친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추억까지 도둑맞은 것 같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병원비이자 생계비이고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그 돈을 가져가고 갚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괴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은 눈물로 호소하지만 정작 갚아야 할 순간에는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변합니다. 이보다 더 뻔뻔하고 더 잔인한 배신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고 도리를 저버린다는 뜻으로 돈을 빌려주며 보여준 믿음과 호의를 무시한 채 갚지 않는 자의 민낯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둘째는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처럼 필요할 때는 간절히 매달리다가 목적을 이루면 잔인하게 버리는 친구의 배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두 사자성어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는 단순히 지갑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내 존엄과 인간관계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무너뜨립니다.
장명숙 씨처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인생이 깊은 상처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몇 명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가고도 모른 척하는 친구는 결코 내 곁에 둘 수 없는 적입니다. 내 남은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돈 갚지 않는 친구와는 반드시 결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고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6번째 친구는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김정숙 씨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서 그 성실함은 한순간의 비웃음으로 짓밟혔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이가 술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는 젊을 때부터 똑같아. 남편 뒷바라지밖에 한 게 없잖아.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단순한 농담이라 치부했지만 김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수십 년의 우정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웃음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특히 늙어가는 사람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은 인격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농담이라며 던진 한마디는 상대의 지난 세월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엔 존중이 없고 따뜻함은커녕 멸시와 조롱만 가득합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는 절대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내 상처를 밟고 내 과거를 희롱하며 내 존엄을 망가뜨리는 가장 잔혹한 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게 바로 가까운 사람의 비웃음입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일도 노년에는 뼈에 사무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미 많은 걸 잃고 남은 건 체면과 자존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존재를 희롱하는 자를 곁에 두는 건 독을 매일 조금씩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 변호사로 활동할 때 법정에서 종종 상대편이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가난한 집안 배경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는 건 내 가난한 과거이지만 나는 그 가난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웃음거리가 된 건 내가 아니라 가난을 조롱한 그들의 인격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문제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를 비웃는 자의 천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곁에 둬야 할 친구는 내 작은 흠조차 감싸주며 내 지난 세월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절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갈갈이 찢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씨가 결국 모임을 끊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존엄은 그런 사람과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남은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서 나를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과의 인연이 조롱하는 10사람보다 더 소중합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 친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배신과 조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7번째 친구는 만나면 늘 피곤해지는 사람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1세 이은자 씨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반갑고 기대되지만 막상 마주 앉으면 끝없는 불평, 뒷담화, 자식 자랑, 건강 타령이 이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고 싶었던 시간이 오히려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밤에는 그 친구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친구를 만나고도 이렇게 피곤해야 하나? 이건 우정이 아니라 고통이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 에너지를 주는 친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고갈시키고 내 하루를 지워버립니다. 단순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독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끝없는 하소연, 비교와 자랑은 내 마음을 잠식하는 무기입니다. 젊었을 때야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피로가 곧 병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며 삶의 의욕이 꺾입니다. 결국 그런 친구와의 만남은 건강까지 갉아먹는 독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 혁신적인 발명을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했지만 문제만 떠안기고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았다. 실제로 에디슨은 실험 실패로 조롱하던 지인들과 거리를 두고 묵묵히 격려해주는 동료들과 끝까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구, 축음기 같은 위대한 발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일화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피곤함만 안겨주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만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삶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하루는 이미 짧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쓰는 건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와 고단함만 남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만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단호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은자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와의 모임을 끊고 대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웃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삶은 한결 밝아지고 몸의 통증마저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노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고 난 뒤 웃음이 남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써야 합니다. 늘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건 내 인생을 조금씩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 만나요. 가족이 무슨 꼴이 되는지 안 보여요? 아버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결국 돈만 다 털리고 병수발만 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 연애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건 지옥문 열어젖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대화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은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일 수 있습니다. 병들면 외면당하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자식과도 등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늙어서 눈이 멀었다는 비난 속에서 존경은 무너지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피할 수 없는 덫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그 6가지 불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내 자식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오승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깊었고 집안은 늘 쓸쓸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새 여자를 집에 들여 뭐 하시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딸은 눈물까지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랑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냐 아니면 우리냐. 결국 오승호 씨는 사랑을 택했지만 그 순간 자식들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손주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보려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에게서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 이어온 혈육의 끈이 무참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자칫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새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엔 엄마를, 아빠를 배신한 사람, 재산을 노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의 선택은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끝없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더 끔찍한가 하면 이 단절은 단순히 연락이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결혼식 같은 기쁨의 자리에 부모는 초대조차 받지 못합니다. 명절에도 집안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합니다. 피부치의 웃음을 갈망해도 그 웃음은 더 이상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인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자식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이라 믿었던 그 선택은 자식과 단절된 삶과 간병이라는 지옥을 동시에 떠안게 만듭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자식과의 운명을 건 거래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인마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아무도 없는 빈집뿐입니다. 그때서야 자식을 그리워하며 전화를 걸어도 이미 번호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고독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그 사랑 하나로 내 자식과의 평생 인연이 무참히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단절은 영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잃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평생 지켜온 명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이도영 씨는 평생 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잔인했습니다. 그때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선생님, 제가 평생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도영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외로움에 무너졌습니다. 함께 지내며 따뜻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몇 달 뒤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고 그녀가 모든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분노하며 항의했지만 의료진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저분이십니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영 씨는 병실 침대 위에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다던 양반이 결국 여자한테 다 휘둘리네. 자식도 제쳐두고 그 여자만 믿더니 꼴 좋다. 평생 지켜온 명예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듯한 수치심 속에 갇혔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늙어 아프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주도권은 연인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단 몇 마디의 소문으로 무너집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더라. 여자한테 홀려 집까지 내줬다더라. 이런 말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집니다. 평생 단단히 쌓아온 신뢰는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당신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는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과 희생으로 쌓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성을 잘못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무게는 하찮은 흉내로 전락합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멸시로 바뀌고 손주들의 눈빛마저 싸늘해집니다. 병상에 누운 당신은 아버지는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렸어라는 비난을 들으며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한 번 잃은 명예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해도 이미 뿌려진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멀리하고 친척들은 비웃고 자식조차 마음을 닫습니다. 남는 건 낯선 연인과 부서진 이름뿐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눈먼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평생 쌓은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지워집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파 쓰러지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함께 평생 지켜온 명예까지도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설렘은 잠시지만 무너진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내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평생의 업적을 무덤 속까지 더럽히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재혼 후 상대의 병원비로 연금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태수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덕분에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웃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남은 생에는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다는 말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결국 재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났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상황은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고가의 항암제와 치료비는 연금을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태수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병원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 엄마도 아닌데 왜 다 책임지세요? 결국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은 바닥나고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저 여자가 결국 태수 씨 연금 다 갉아먹네. 존경받던 이름은 한순간에 혹으로 변했고 남은 건 허탈한 웃음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는 건 단순한 동반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병원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해를 떠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함께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지만 늙어서는 모든 치료비가 오롯이 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병은 가차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암,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은 수천만 원씩 잡아먹습니다. 결국 연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상대의 병원비로 모조리 빨려나갑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며 마지막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재혼한 순간 그 무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면 나의 연금은 그의 생명을 붙잡는 호스가 되고 나는 그저 돈줄로 전락합니다. 더 잔혹한 건 상대가 세상을 떠난 후 남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더미와 후회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 때문에 연금을 탕진하면 남은 생은 빈곤과 치욕뿐입니다. 병원비로 연금을 쏟아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던 연금날의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이번 달 치료비는 또 어떻게 내놔라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결국 본인의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적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연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상대의 병원비에 모조리 흡수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남은 건 허기진 지갑, 원망 가득한 자식들의 눈빛,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족쇄, 행복이 아닌 지옥으로 끝나는 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자녀의 유산 분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장윤호 씨는 평생 공직에서 성실히 일하며 이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간 홀로 살다가 70이 넘어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동반자를 만났다니 잘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윤호 씨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으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녀들과 새 아내 사이에서 충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병원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몫입니다. 당신은 남이잖아요.
그러자 아내는 울부짖으며 내가 병간호를 다 했는데 왜 내 권리를 무시하냐며 맞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과 친척들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결국 장윤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평생 지켜온 존엄과 가족의 화합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며 손가락질했고 딸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존경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의 중심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자식과 배우자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몰아넣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돈과 유산 때문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은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피와 땀이 담긴 몫이고 새 배우자에게는 자신이 함께 쌓아야 할 권리로 여겨집니다.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가정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재산은 피부치들 사이에 칼날이 되고 부모는 무덤 속에서조차 편히 눈을 감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분쟁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마저 의심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재산 때문에 재혼한 거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남을 선택했다. 이런 말들이 퍼지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는 가족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피의 연대마저 깨집니다. 결국 사랑 하나 때문에 대를 이어온 가계의 유대감이 처참히 무너집니다. 법적 분쟁은 더 끔찍합니다. 유산을 두고 자녀와 새 배우자가 소송을 벌이는 순간 언론의 기사까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재혼, 유산 다툼으로 이어져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친척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살아남은 가족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늙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설렘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유산 분쟁이라는 피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자식들과의 단절, 가문의 균열, 끝없는 법정 싸움일 수 있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가 유산이라는 칼에 찢겨나가고 자식의 눈빛이 존경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너진 명예, 피투성이가 된 가족,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내가 병들자마자 상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박재훈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 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박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니는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인연을 찾았다니 다행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박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병을 하는 척했지만 금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는 간호사가 아니야. 이런 삶은 못 살겠어 라고 내뱉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비를 핑계로 박 씨의 연금을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그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락은 두절되었고 남은 건 병실 침대에 누운 박 씨와 차가운 의료비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대했을 때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결국 저 여자가 아버지 버리고 돈만 챙겨갔잖아요. 박 씨는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그가 병들자 순식간에 배신으로 변했고 그는 사랑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처절한 고독 속에 버려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서로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 병드는 순간 상대는 무거운 짐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돌변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병듭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뇌졸중, 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질환이 한순간에 삶을 덮칩니다.
그러나 그때 곁에 있어야 할 연인은 병원 침대 옆을 지키는 대신 문을 나섭니다. 나는 이런 인생 원하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두 번 죽습니다. 몸은 병으로 마음은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남은 시선들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늙어서 연애질하다가 결국 저 꼴 됐지라며 비웃습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싸늘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회적 명예까지 짓밟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몸으로 느끼는 배신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차라리 혼자 살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약 봉지와 병원비 고지서뿐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병드는 순간 상대는 사랑을 버리고 떠나며 남는 건 끝없는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병 앞에서 드러나는 냉혹한 진실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꽃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당신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여섯 번째 불행은 연애로 인해 내 생활 루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윤석호 씨는 은퇴 후 철저한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집에 와서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 먹고 오전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엔 서해 동호회에 나가고 저녁엔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롭지만 건강과 정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만난 한 여인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사니 외롭죠? 우리 같이 지내요. 그녀의 한마디에 윤 씨는 얼어붙은 마음을 열었고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외출하자고 했고 아침 산책 대신 함께 늦잠을 자자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했던 술자리도 그녀의 권유로 다시 나갔고 동호회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리듬은 엉망이 되었고 혈압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새벽 2시까지 카페에서 대화하다 집에 들어온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윤 씨는 내가 왜 평생 지켜온 루틴을 깨버렸을까라는 후회를 피눈물처럼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달콤함은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은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질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면 내 생활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한 번 늦잠을 자면 몸의 리듬은 흔들리고 혈압과 혈당이 치솟습니다. 동호회를 빠지고 병원 예약을 놓치고 약 복용 시간까지 틀어집니다. 작은 균열 같아 보여도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연애는 달콤하지만 달콤한 만큼 위험합니다. 상대가 오늘은 운동 말고 데이트하자라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양보들이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병원보다 연인을 우선하게 되고 건강보다 기분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불안정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왜 갑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세요? 왜 저 여자 만나고부터 변했어요? 라며 분노합니다. 이웃들도 평생 성실하던 사람이 요즘은 늦게까지 돌아다니더라며 수군거립니다. 존경받던 이름은 단숨에 노년의 눈먼 사람이라는 오명으로 바뀌고 맙니다.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홀로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루틴이 산산조각 나면서 몸은 병들고 마음은 허물어집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잠시지만 무너진 일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결국 연애로 인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고 평생 지켜온 건강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연금 얼마나 나와요?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같이 살자면서요. 그러면 돈줄은 내가 쥐어야죠.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손잡았지만 어느 순간 생활비는 무기가 되고 사랑은 족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상이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갑만 남습니다. 돈을 핑계로 선택권을 빼앗기고 일상의 자유마저 흔들리며 결국 주인과 하인 같은 뒤틀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지만 속으로는 생활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조이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칼자루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생활비를 무기 삼아 상대를 옭아매고 지갑을 통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영철 씨는 64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밥상이 따뜻했고 대화가 이어졌고 혼자일 때 느끼던 고독이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에서 최소 250만 원은 나한테 줘야 살림이 돌아가요. 그때부터 정 씨의 삶은 꼬여버렸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와 고기 한 끼 먹는 것조차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정 씨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이 되었고 정 씨는 집안에서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부산에 사는 72세 박문호 씨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던 그에게 다가온 여성은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은 용돈만 쓰면 돼요. 라는 말로 시작된 지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고 하면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옷 한 벌 사려고 하면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냐. 병원 진료까지도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수리하는 게 낫다. 며 막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돈인데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던 그는 어느 순간 돈줄로만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무기화한 상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남자의 자유를 옭아맵니다. 결혼은 동등해야 하지만 생활비를 쥔 순간 권력은 기울어지고 결국 한쪽은 주인이 되고 다른 쪽은 하인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잔소리와 불신만이 가득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 노년의 사랑에서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굴종을 나누는 칼입니다.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고 결국 남은 것은 돈 앞에서 무력해진 비참한 삶뿐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현실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생활비를 무기 삼아 내 인생을 흔드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경험 많고 인생을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이가 칼처럼 휘둘러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 내 말이 맞아.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사랑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9세 이광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자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엔 토 달지 마요. 대화 중에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뭘 알아. 결국 이광수 씨는 집안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상관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야.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또 다른 사례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만나 1년 넘게 동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 하면 그 나이에 철도 없냐. 옷을 새로 사려 하면 나이 들었으면 검소해야지.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와서도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 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법이야. 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을 위해 시작한 만남이 존중이 아닌 굴종의 삶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저 연하라는 이유로 매일 누군가의 발밑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며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존중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눌려 점점 침묵하게 되고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양보 같아 보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는 건 지혜를 나눌 자격이지 존중을 강요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이는 지혜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매일 작아지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그 나이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처럼 쓰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잊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여린 눈물이 순수하게 보이고 화를 내는 모습조차 솔직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당신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하루는 눈물, 다음 날은 분노.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남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감정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66세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사소한 말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친구와 늦게 들어오면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나를 두고 다니냐. 다음 날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것, 식탁에 반찬을 남겼다는 것.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지는 폭풍 속에서 이 씨는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눈치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김재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고 다음 순간엔 고함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이들 장난소리에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
다 나가라. 며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손주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족들까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며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은 커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상대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울음이 터질지,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외출 한 번을 해도, 말 한마디를 건네도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해치고 눈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해친다. 노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는 건 곧 평온해야 할 노년을 폭풍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과 화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사랑은 안정이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위로가 아닌 두려움과 피로만 남는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무기가 되고 남자는 매일 죄책감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가냐? 내 몸이 이래서 당신만 믿는다. 이 말 한마디는 남자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얽매이게 되고 노년의 삶은 돌봄이라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성훈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몇 달 뒤 여성이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가자던 계획도 미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눈물 섞인 말에 매일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죄책감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최재덕 씨는 67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늘 무릎 통증을 핑계로 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시장도 못 간다. 당신이 같이 가져야 한다. 내 건강이 이래서 집안일은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최 씨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무릎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결국 장보기, 청소, 심지어 요리까지 모두 최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돌아오는 건 눈물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병인이고 그녀의 죄책감 장사에 당한 바보였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고통이 아닌 핑계로 삼아 상대를 붙잡는 순간 그건 아픔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몸은 돌보는 사람인데 마음은 돌봄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몸은 고칠 수 있어도 병든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 나이 많은 여자가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는 순간 남자의 마음은 매일 무너집니다. 죄책감에 갇힌 삶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서로의 평온이지 감정의 인질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보듬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남은 삶을 죄책감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돌봄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자유롭게 빛나야 할 시간이지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매달려 죄책감 속에서 끝내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설거지 좀 도와줘요. 청소는 같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고 집안일은 무기가 됩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당신은 나 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결국 남자는 가정에서 손발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빼앗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변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지옥의 무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도 챙겨주며 아직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 다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토 달지 마. 작은 의견을 내도 내가 집안일 안 하면 당신은 굶어 죽을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점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한 끼가 무기가 되고 설거지와 빨래가 권력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하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죄인 같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여수에 사는 72세 김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7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은 쓰레기장이야. 청소를 한 번 할 때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병원에 다녀와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안 했으면 당신은 벌써 여기저기 병나서 쓰러졌을 거야. 라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매일 빚지고 사는 느낌이다. 숨이 막힌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권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늘 빚진 듯 살아야 하고 고마움이라는 명목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집안일은 본래 가정을 지탱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립니다. 밥상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족쇄가 되고 청소기 소리는 위협의 경고음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의 잘못된 만남을 하면 집안일이라는 사소한 권력이 눈에 보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자는 그 칼날에 매일 베이며 존엄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결국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감옥살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가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강요받고 집안일을 빌미로 죄책감을 주입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쉼이어야지 누군가의 집안일 권력 아래 허리 굽힌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상대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판단과 비교의 잣대는 그녀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야. 라는 말 뒤에는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깎아내리기가 시작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비난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1세 윤상호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에 윤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좋은 반찬만 먹었어. 당신은 이런 것도 못 챙겨?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윤 씨가 옷을 사입으면 그 나이에 그런 색을 입는다고? 참 촌스럽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면 당신 친구들은 수준이 낮아.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르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비교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노철 씨는 68세 여성과 만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은 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집은 훨씬 컸어. 당신 집은 참 초라하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더 똑똑했어. 당신은 참 답답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당신은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렸어. 라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그는 자기 인생마저 하찮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 곁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기준 삼는 순간 상대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집, 옷차림, 말투, 친구,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게 그녀의 눈에는 흠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매일 평가당하며 서서히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사랑받으려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끊임없이 깎아내림을 견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는 나이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상대를 낮춥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비난이 일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빛내야 할 노년이 오히려 누군가의 기준에 짓눌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결국 남는 건 끝없는 비교와 상처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